자, 이번에는 북한 기사인데요. 개성, 여기 보겠습니다. 개성 연락사무소 내일 오픈. 남북 24시간 소통시대 열린다. 내일 오픈됩니다. 개성의 남북 연락사무소. 시기가 조금 늦었죠. 원래는 8월 내에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남측 소장의 선혜성 통일부 차관, 북측은 조평통 부위원장이 겸직. 우리 측은요, 30여 명이 개성에 상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 이 얘기 어제 나와서 좀 전해드렸고요. 자, 북한과 관련해서 기사가 다시 또 국회로 돌아왔네요. 국회의 방북 동행 요청,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은커녕 되레 여야 정쟁의 도화선이 됐다. 이렇게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화선이 됐을까요? 뭔가 또 설전이 벌어지니까 도화선이 됐겠죠? 어떤 설전일까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를 더 이상 당리당략에 활용하려 하시지 말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요. 남북 교류 협력이 많아질 텐데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안 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다. 자, 이거는 김건학 교수와 이경환 변호사 두 분 의견 좀 듣겠습니다. 김건학 교수님. 지금 사실은 동행 문제가 뉴스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게 국회 차원에서 전 정부 차원에서 남북 대화를 좀 이끌어가는 힘을 같이 가보자. 이런 차원에서 청와대가 제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두 개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단하고 각 당 대표는 좀 다른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단은 이제 거부를 했죠. 안 가겠다 이번에는. 근데 저는 그건 좀 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상권 분립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국회가 간다 그러면 북한의 국회에 상응하는 어떤 기관하고 만남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음 기회에 충분히 가능한데 그래서 이 각 당 대표라는 거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각 당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원하는 걸 가장 빨리 실현하고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는 최일선에 있는 당이잖아요. 정당이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안 하려고 하는 건지 가서 현장으로 가서 직접 본인 대표들이 가서 본다 그러면 돌아와서 자기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가자는 얘기를 굉장히 공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너무 이 부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닌가. 내가 따라가면 여기에 다 휩쓸려서 내가 예컨대 남북평화 대화파로 이제 인식이 돼가지고 당내에서 입지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적극적으로 가서 북한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각 당은 각 당의 시각대로 보고 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얘기하는 것을 너무 곡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경환 변호사, 좋은 기회인데 왜 거절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경환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야당 입장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말 비핵화 의지 확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근데 과연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기회를 줄 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사전에 만약에 그런 발표를 사전에 야당 대표들에게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했다든가 적어도 오의제가 있었다든지 와서 어떻게 하신다든지 적어도 야당 대표들한테 어떤 기회가 어떻게 주어질 테니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지는 비핵화 의지를 어떤 확인한 절차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야당 대표들이 할 이야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만들어달라 저런 기회를 만들어달라 이런 게 충분히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사전 언급도 없이 그냥 청와대에서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죠. 이것이 과연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자의 의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야당이. 여당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야당은 아직까지 완전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차원에서 시각이 다른 차원에서 시각이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할 기회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라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각이 다른 걸 알면서도 무조건 밀어붙인다. 제가 봐서는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통의 문제라고 봐요. 소통? 일본 말로 네마와시라는 말이 있어요. 네마와시. 네마와시. 네가 뿌리라는 뜻이고 마와시는 돌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마와로 돈다는 뜻이거든요. 네마와시. 그러니까 큰 나무를 소나무를 움직일 때 이동할 때
먼저 잔뿌리를 다 갈라냅니다. 예. 잘라내고 예. 그다음에 큰 뿌리 중심으로 해서 나무를 움직여요. 내마와 사전에 의견 조정을 좀 하는 거죠. 잔뿌리 갈라내는 거. 조율을 좀 거치는 거군요. 그렇죠. 기업에서도 회장이나 사장한테 갑자기 결제판 들고 가서 책상에 놓고 이거 여기다 도장 찍으세요 하면은 네. 좋아할 사장 회장이 있습니까? 충분히 서로 이런 거 갖고 결제판 올라갑니다. 예. 미리 얘기한 다음에 결제판 가져가야지 도장 꽝 찍어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원내대표 청와대 회의에서 원내대표 가자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또 따로 만나서 원내대표 가자고 예, 그러다가 갑자기 임종석 비서실장이 예.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당 대표가 가자. 또 그다음에는 또 정무수석이 또 저 손학규 대표한테 예. 당신이라도 가자. 예. 그리고 또 임종석 실장은 꽃할배들이 좀 협조해줘라. 예. 꽃할배라는 표현까지 써서 했는데 예. 내가 보기에는 사전에 진정성 있게 저는 뭐 가서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기 전에 예. 진정하게 마음이 우러나서 하려면은 예. 서로 이면에서 대화가 좀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너무 욕심은 데리고 가고 싶은 물론 예. 김정은이가 굉장히 한국의 정치 경제인들을 예. 오기를 굉장히 원했다는 얘기가 있죠. 예. 하지만은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 사람 저 사람 하니까 야당 대표나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스토킹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잔뿌리를 정리하는 그 과정이 좀 아쉽다. 그렇죠. 저는 내마와시 뭐 일본말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사전 조정 알겠습니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김수혁 교수님. 예, 저는 뭐 이번 그 예. 상황을 보면서 그 예. 청와대가 왜 자꾸 요새 좀 잘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부동산 대책부터 시작을 예. 해가지고 내각 개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지금 그 정권 출범 당시 처음에 보여줬었던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이게 이 좀 뭔가 이렇게 정무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 야당과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타도 그런 접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지금 윤 대표님께서 예.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지금 대통령이 정상회담은 예. 다른 사람들이 가면 이거 들러리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러리 서달라고 하는 거라면 그 들러리 쓰는 것에 대한 어떤 예우가 있어야 예. 되는 거고 그걸 예. 잘 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냥 언론에다 대고 청와대 그냥 발표해버리고 갑시다 이렇게 제안하고 안 간다 그러니까 바로 예.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좀 뭐 압박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다 정치인들도 다 가가지고 누구는 좀 들러리도 서주고 누구는 또 주인공도 되고 그러면서 잘 문제를 풀어가고 그래서 비핵화를 예. 좀 진전시키고 이런 마음은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어받았다면 그걸 네. 이끌고 주도해야 하는 청와대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됐던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저는 지금 1년 이제 반 넘어갔고 지금 집권 중반 들어가는데 예, 예. 지금 청와대 내부에 대한 좀 면밀한 좀 점검 이런 거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요거를 뭐 간단히 보고 다음 기사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을 해서 남북 간의 국회회담 뭐 좀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될 평양 정상회담에 이상 9분을 특별히 국회 정당 대표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정당 대표들이 그렇게 갈 이유가 있는가? 지금 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지금 걸려 있는데. 당 대표들이 지금 나서봤자 들러리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의 초청 취지는 특별 수행단이 아닙니다. 특별 대표 정당, 그 국회 특별 대표단이거든요. 뭐 여당의 이익이나 뭐 야당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티끌만큼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의 초청을 정략적이라고 반발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3차 정상회담에 국회가 동참해달라는 것은 지난 8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직접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한 달 전부터 해왔던 요청을 이제 와서 정략적이라고 졸속이라고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영상까지 봤고요. 눈길을 잡는 나라밖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은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은퇴 발표한 마윈에게 중국 알리바바 회장이죠. 은퇴 발표가 아주 굉장히 화제가 되는데 은퇴 발표한 마윈에게 스트롱맹 푸틴 대통령이 물었다. 이렇게 젊은데 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방경제포럼이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는데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18년간 권좌를 지키고 있는 푸틴, 창업 19년을 맞이한 마윈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것도 좀 대화 과정도 좀 재밌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대화를 멈추더니 저기 디저트 먹고 있는 저 젊은이에게 물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옮겨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젊은데 왜 은퇴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마윈 회장이 카카 저 안 젊습니다. 어제 54 생일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푸틴 나는 66인데 나와 비교하면 당신은 젊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네요. 푸틴은 66, 여기는 54. 근데 54은 은퇴, 66은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또 뭐 은퇴 관련해서 뭐 비명 행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꽤 화제가 되고 있는 대화였습니다. 옆으로 보겠습니다. 트럼프도 하는데 미국 복싱 영웅 대권 도전. 누굴까요? 멕시코 출신의 오스카 델라 호야. 아주 유명한 복싱 선수입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출마 선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가 주지사가 되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이 나라에서 금메달도 따고 35세도 넘었고 시민권도 가진 내가 왜 출마하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마약 알코올 중독 전력이 향후에 출마를 했을 경우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김군학 교수님. 네. 그렇다면 이 호야 민주당으로 출마하게 되나요? 공화당으로 출마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통상 이제 마이너리티들은 이제 민주당의 네. 기반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으로 갈 공산이 굉장히 크죠.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무소속이라는 것은 당선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걸 선택한다는 거는 뭐 제3정당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이 오스카 델라 호야는 아주 뭐 네. 미국의 어떻게 보면 복싱 영웅이에요. 예. 그러니까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에다가 프로 전향한 후에는 이 체급을 6체급을 바꿔가면서 다 석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도 미국민들이 특히나 거기 우리 미국의 이제 인구 구조를 보면 백인들이 아무래도 제일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상 흑인이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역전이 돼 있어요. 히스패닉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히스패닉의 상당한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돌풍을 뭐 일으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켜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히스패닉계의 지지를 봐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고요.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도전하면 트럼프 대 호야. 미국 대통령 경쟁. 오. 참고로 엄청난 일이겠는데요. 예, 진짜 그럴 그렇다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 근데 가능성은 낮다. 일단 그렇게 분석. 아무튼 눈길을 잡는 기사 저희가 소개를 좀 했습니다. 자, 이번엔 재판결 내용인데요. 보겠습니다. 안희정은 무죄받았던 위력에 의한 간음. 주 에티오피아 전 대사 실형 선고는 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요. 에티오피아 대사에서 실형 선고가 징역 1년에 40시간 실효 선고를 했는데요. 현지 직원 성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처럼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요. 친분 인정할 만한 증거 정황 없고 상하 관계 감안 소극적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면서 실형 선고를 했습니다. 상하 관계에 대해서 안희정 전 지사 재판 때하고는 좀 사뭇 달라 보이긴 합니다. 이경환 변호사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어쨌든 위력에 의한 간음 두 개 다 같은 제명으로 기소된 것은 맞는데 차이는 결과가 명백하게 다르죠. 하나는 무죄, 하나는 유죄입니다. 근데 그 기본적으로 두 가지 동일한 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상하관계였다는 것. 상하관계 두 개가 다 상하관계였기 때문에 의사의 침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한데 차이점은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친분 관계가 업무상 관계뿐만 아니라 더 있었다는 이야기고 이번 사건은 에티오피아 전 대사 관련 사건은
업무상 관계 이외에 친분 관계가 없었다. 친분 관계 인정할 만한 게 없다. 없었다. 예, 그런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성 전 지사 사건의 경우에 그런 주변적인 정황이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는 명백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노면 노, 예스면 예스에 대한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은 이번 사건도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이후에 친분 관계가 좀 더 있었기 때문에 하나는 무죄가 되고 하나는 유죄가 된다. 저는 이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가장 근본적으로 재판관의 그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는데 혹시 그 가치관이 시기적으로 달라진 거 아닌가. 동일한 물론 재판관은 아니지만 혹시 지금 안희정 지사에 대한 여론이 많이 문제되고 있으니 혹시 좀 그 영향을 또 받은 거 아닌가. 혹은 원래부터 안희정 지사의 판결이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도 있었다. 지금 2심 진행 중인데요.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비슷한 사안인데 다른 판결이 나와서 조금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도 하나 보죠. 조교야, 개밥 챙겨라. 갑질 교수님. 조교한테 왜 개밥을 챙기라고 그럴까요? 교육부가 최근 2년간 대학 감사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이런 사례들이 들어있답니다. 한 교수께서 영국으로 출국하면서 대학원생인 조교 B씨를 불러서 임무를 줬는데 내가 없는 동안 개밥을 챙겨주라. 또 귀국 후 선물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논문 지도한 학생들을 불러서 회식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폭언과 행패를 부렸다. 교수님들 왜 그러십니까? 조교는 개밥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까 일명 기사에 소개했던 내용이죠. 고용 쇼크. 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최악 취업, 위기의 일자리 정부. 통계청 8월 고용동향. 실업자 113만 명, 외환위기 이후 최고다. 취업자 증가는 3천 명의 증가에 그쳐서 8년 만에 가장 낮다. 이 얘기 아까 전해드렸죠.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인구구조 변화 탓이다라는 쪽이 있고요. 아니다. 최저임금 여파가 크다라고 해서 고용부진 원인의 분석이 각각 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대안 마련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개의 기사를 비교하는 신문 대 신문을 이 주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신문 대 신문 고용 쇼크 대책을 관한 두 개의 신문 사설입니다. 한국일보 언제까지 정부 믿고 기다려야 하나? 한겨레 일자리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좀 분위기가 다르군요. 먼저 한국일보 사설부터 좀 보겠습니다. 또 최악의 고용 쇼크 언제까지 정부 믿고 기다려야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원인도 있고 등등 있지만 여기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영세 자영업자 분야 고용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 한파가 엄습한 상황에서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뭔가 빨리 대책을 동원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아쿠아일로 고용 사정, 사회 안전망 강화 시급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당장은 고용 충격 완충 장치로 실업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 취지는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짧은 토론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 분당 한 30초씩 발언하시고 반박을 하셔도 됩니다. 윤영골 전 대표님. 예. 저는 지금 사회 안전망 확충도 시급하긴 하지만 지금 방향이 최저임금하고 주 52시간이 방향은 그걸 탓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영세 자영업주가 그분들이 부담을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분들한테 모든 책임이 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을 빨리 좀 속도 조절이나 지역별 차등화를 좀 해야 되고 또 더 급한 거는 친노동 정책만 하지 말고 친기업 정책을 해서 외국으로 나간 기업이 들어오게 하고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 150만이 있거든요. 그 일자리도 우리가 좀 차지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일자리에 54조 들었는데 600만 원씩 600만 원
이걸 900만 원씩 600만 명한테 예. 90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돈은 잘못 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학 교수님은 좀 의견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이걸 좀 나눠서 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40대하고 지금 청년층이 예, 예. 제일 실업률이 높은데 예. 40대는 대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구조조정의 예.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예, 예. 철강이라든가 예, 예. 이런 것이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사실은 거기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것과는 또 다른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최저임금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고 그 부분이 청년층에 좀 영향을 많이 줬다고 봐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최저임금의 탓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예.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크고 예. 이게 우리가 이 최저임금이 뭔가 상승작용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 부분은 효과가 안 나온 것은 예.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청와대가 이제 경제 체질 바뀌면서 생겨난 통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지금 바뀌고 있어서 생겨난 통증이 아니라 예. 바뀌려고 하는 어떤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서 생겨난 통증이라 보거든요. 예. 그게 핵심은 이게 산업 정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좀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예.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는 예. 건데 그거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고 김동연 총리도 지금 속도 조절로만 지금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최저임금 문제 갖고.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 좀 산업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그래야 체질이 바뀌는 거고 그래야 소득주도 성장이고 뭐 일자리고 이런 설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얘기 안 하고서 지금 계속 공방의 소지만 있는 네.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속도조절 갖고서는 자꾸 논란만 더 만들어내는 발언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고용 쇼크 통계 결과를 해서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청와대 경제 체질 바뀌는 통증이다. 다만 최저임금은 속도 조절하겠다. 힘든 시기다.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에 따르는 수반한 통증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고요. 야권은요. 고용 재난이다. 소득주도 성장 철회, 최저임금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경영 변호사. 예. 지금 뭐 김관우 교수님께서 뭐 구조적인 게 가장 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최저임금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조적인 문제는 원래부터 계속 존재해왔던 문제지요. 예. 그것을 지금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원인을 예. 물타기하려고 하는 속성밖에 지나지 아니하고 예. 그리고 시간도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는 올해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내년 초 그다음부터는 언제까지인지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다는 뜻인데 언제까지 확인하겠다는지 이에 대한 시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고 와 있지 않죠. 그래서 문제인데 가장 큰 이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문제는 원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예. 것인데 기업이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뭐 똑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 심리가 중요한데요. 예.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다 심리가 중요합니다. 예. 아 이게 일자리가 늘어나겠다, 줄어들겠다는 시간이 되면 그런 심리가 벌어지면 오히려 더 예. 거기에 대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심리를 너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로 이 정부의 알겠습니다. 반기업 친노조적인 성향 그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김구남 교수께서 반박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구조라는 예.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도 16만 명이 예. 40대가 나오는데 여기가 대부분이 조선이라든가 뭐 예, 예. 자동차라든가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내수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예. 여기가 부진해지면 거기에 따른 하청업체들까지 사실은 도산이 되고 그 하청업체들하고 연결돼 있는 자영업자들까지 다 연결이 예.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구조고 여기서 가장 다량의 사실은 실업자군이 예, 예. 형성이 됐는데 이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눈을 감고 최저임금만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왜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고용쇼크 대책에 대해서 토론을 좀 잠깐 짧게 해봤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특히 전남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오늘 신문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